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2월 10일입니다. 12월 두 번째 주고요.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번 주 들면서 네, 그래도 지난주 그 참 일봉 패턴 보면 오묘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또 2,500 가나, 2,500 넘어가나 했던 시장이 어느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거기다가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추가 하락은 약간 멈춰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과연 계속 시장을 또 반전시킬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볼 단계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수급을 보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동향을 보나 그렇게 만만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또 다음 주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좀 있죠. 뭐 이벤트가 집중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개월마다 찾아와서 저희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그 이름, 이번 올해는 거의 이것 때문에 들었다 놨다 계속해서 어떤 쪽 있죠. 폼크, FOMC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나왔을 때 그냥 아무 탈 없이 이거 만들어내고 V자로 이렇게 쭉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그런 게 나오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될지도 FOMC 특집, 뭐 특집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런 거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 동향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매주 시작할 때마다 체크하는 게 먼저 주요 지표들이 있죠. 오늘은 조금 더 어떤 실물 경제 관련된 지표들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과연 지금이 좀 해볼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환율 쪽의 달러 인덱스, 즉 달러와의 추이입니다. 지난번에서도 보고 와 기준점 이탈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여기였죠. 여기가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요 라인대들 좀 약간 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달러와의 본격적인 약세가 시작될 것이냐라는 쪽인데, 강세는 한풀이 꺾인 것 같아요. 강세는 꺾여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약세가 되기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이 105죠. 기준으로 한 104.5, 그러니까 105에서 104,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웬만해선 지금 잘 안 밀리고 있습니다. 아예 104대 라인이 확 깨져서 내려가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FOMC 앞두고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 라인들이. 그래서 요게 아마 FOMC를 기점으로 해서 FOMC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그거죠. 아마 50bp를 인상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 이상 인상 속도가 25bp 정도 하게 되면서 이제 속도 조절하는 현상, 이게 나오게 되면 그동안 바라봤던 달러만 강세로 봤던 국면들이 이제 반대로 본격적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FOMC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아마 이게 104대 이탈하고, 그리고 또 시장이 약간 좀 한숨 돌리게 되는 그런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반대의 케이스, 반대의 케이스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면은 또 다른 쪽으로 변화를 본다라고 했을 때, 다른 쪽은 그겁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올려서 50bp를 했는데 50bp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첫 번째가 이번에는 확인해야 될 게, 아이고, 기자회견이 있겠죠. 기자회견이 있을 거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가지고 또 뭐 그렇습니다. 미리 설레발 지지 말죠. 네, 근데 속도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조금 좀 조곤조곤 약간 우리 다시 매파로 돌아왔어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 주든가, 다음에 이제 점도표죠. 점도표를 가지고 보여주는 부분들. 그러면 점도표를 통해서 아마 2024년 3년 말, 그러니까 이 정도쯤 부근에서, 그러니까 점을 찍은 쪽이 거의 플랫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산 지금 이걸 통해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약 한 4.75에서 5% 정도 가게 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금리는 일단락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눈높이와
기대치와 그대로 또 맞아가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봤더니 5%가 끝이 아니더라. 5% 이상. 뭐 지금 많이 또 얘기 나오는 게 5.7 뭐 이상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지금보다도 단 그러면 이제 빅스텝이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더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포함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거의 일단 2번 이 정도는 더 빅스텝, 베이비 스텝 2번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남았다고 하게 되면 5.7 이상의 점수표가 나온다. 그럼 실망이 또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달러가 미리 많이 밀렸구나. 역습이 나오겠죠. 반대로 이런 쪽에서 점도표가 이제 예상했던 수준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 이상으로 안 올려.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 쪽에서 거의 마무리 지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시장은 달러도 이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달러 약세, 가속화,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 그러면 원화 강세는 또 긍정적이겠죠. 국내 증시나 외국인들 동향에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다음 주에 강한 FOMC 이후에 또 시장에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늦게 나오는 랠리 뭐 이런 정도 늦게 나오는 산타 랠리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그래서 104대가 기점이다 라는 쪽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국내 원화도 거의 마찬가지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향을 이제 보게 되면요. 근데 원달러는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거보다 달러 위안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위안 쪽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위안 쪽을 보게 되면 먼저 이쪽을 체크를 했었을 때 위안이 생각보다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7대 이상으로 가서 그냥 쭉 가고 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7 밑에서 놓으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위안화를 볼 때는 여기죠. 그러니까 즉 한 7.05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7.0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위안화 강세가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상태까지 나올 것 같아요. 요 상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갔었던 기준들이죠. 그러면은 6.8 그러니까 지금 6.8 위안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7.0 위안으로 올라가느냐 약 딱 두 가지의 흐름들이 잡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7대 부근에서 여기를 터치를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강한 쪽 아니면은 이쪽.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상화에 대해서 무게를 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지금은 안 좋고 뭐 엉망이고 이런 상황 쪽에서 정상화로 갔었을 때 과연 중국의 위안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근데 또 하나 리오프닝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안 된다. 지금처럼 안 된다.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 LPR이죠. 뭐 LPR이나 아니면 MLF 같은 경우도 인하를 해서 끌어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부양책들 있죠. 경기 부양책들. 이게 과감하게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부양책을 쓰게 되면 환율 자극하고요. 물가 자극하고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게 없다 보니까 부양책을 또 강하게 쓰기도 좀 못하고 이런 딱 중간 단계에서 그러면 이게 경제는 돌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부양책 때문에 환율이 다시 위안화 약세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별로 좀 결국에는 뭐 하나만 한 거 아닙니까? 부양책을 그렇게 강하게 쓰나만 하죠. 그래서 아마 요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리오프닝으로 가서 중국 경제가 돌아가면서 어떤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부분들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중국의 다음 변화들이죠. 이거 일단 리오프닝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꺾여 내려갔던 7.25 꺾어 내려갔던 부분들이 좀 가속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 근데 원달러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파생적인 성격이 좀 높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 다 지켜보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그래도 웬만해서 지금 1,300원을 잘 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항대와 함께 보게 되면은
한국은 딱 요 단계죠. 요 단계까지 살펴보게 되면 약간 1330원, 1330원 정도, 그리고 아예 그냥 1300원 이탈.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 같은데, 근데 지금 모습 봐서는 이게 워낙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께는 너무 좀 심했어. 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때, 이 상황에서 이제 주식이 제대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거기다가,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부각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과 관련된 쪽으로 같이 비교보게 되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1300원 강하게 이탈하면서 나오는 랠리, 특히 앞서 위안화 나오고 달러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300원이 이탈되는 이 단계.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원화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조에서 요때 잘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 7월 달, 8월 달 때 부분에서 올라갈 때 보면은 이거 지금 무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지가 생각보다 빠르게 적자가 나와서 지금 8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3월 달부터 적자 나기 시작한 때부터 꿀럭꿀럭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무역 수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유가가 하락하고, 이 두 가지만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입 물가 쪽에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극이 올리는 게 아니라 하방 압력을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상태로 갔었을 때, 이 상태 그대로 나오게 되면은 아예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 쪽에 대한 내수 관련된 쪽이 위축됐던 거를 좀 찾을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위축됐던 부분들이 어떤 변화가 나온지 찾아볼 부분들. 결국은 음식료겠죠. 음식료와 또 하나 항공.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항공은 리오프닝, 음식료는 뭘까요? 여길까요? 이제는 K푸드다? 그런 거 있습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환율 꺾이고,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고, 물가도 꺾이고, 물가 꺾이면은, 이제, 곡물 가격들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음식료? 항공 이거는 아마 두드러진 변화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섹터 같이 보시면서, 저희는 커버하고 있는 게 몇 번 본 게 이제 대한항공이죠. 음식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대상, 거의 은상도, 동상도 못 받게 생겼어요. 지금 주가 보면은. 근데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어차피 내년 가게 되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근데 별로 솔직히 주가나 흐름 보게 되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곡물가가 그렇다고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나머지 변수들, 환율가 꺾이는 거 보니까 언제까지는 가겠지 라고 하는 쪽에서 그냥 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은 항공도 모르겠어요.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은 장기 계좌가 난 것 같습니다. 장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항공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좀 리오프닝과 같이 움직인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하기가 조금 그냥 맘 놓고 턱 움직이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행 지표도 관광 통계입니다. 관광 통계 체크하고 달러 체크하고 그러니까 환율이죠. 그리고 유가 체크하고 그러려면은 참 지표 많은데 이런 거 다 돼서 괜찮다고 그래도 막상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골치 아프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일단은 요거는 그냥 장기 말고 그냥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 나오게 되면 팔았다 샀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음식료는 그냥 내년까지 보겠다 생각해서 장기 쪽으로 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저희가 잠깐 봤던 게 이제 비트코인 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서 일단 혹시 저희는 죄송하지만 위메이드 가지고 어떤 심각하게 타격 보신 분들은 없죠. 혹시나 위메이드로 타격을 보셨거나 좀 고통을 받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따로 혹시 장기적으로 봤다가 아마 지금 가격대 보게 되면 진짜 손해폭이 커졌을 텐데 혹시나
그러시게 되면 또 문의 남겨주세요. 예, 그러면 문의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반대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메이드가 만약에 힘들어져서 아니면 이제 자생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지만 한번 볼까요? 예, 혹시나 위메이드 오늘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네, 종목 얘기했다가 이쪽 얘기도 했다가 왜냐면 어차피 다 공부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한가 들어간 건 저희 뭐 어떤 루틴에 따라서 맞추면 안 돼요. 네, 이런 그냥 이게 쭉 가다가 엔빌로프 2차까지 확 들어왔다 이런 자리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추세적으로 엔빌로프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거는 기다리다가 아예 엔빌로프 2차까지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때가 딱 노릴만은 하죠. 근데 예, 이런 때 들어간다 참 네, 어렵긴 합니다. 네, 어렵긴 한데 그동안에 조금 보초병 들어갔던 것도 그냥 벌써 46,000원이 들어갔다가 이날 38,000원이면 와 이것도 뭐 폭 엄청 크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들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변화가 나왔던 것도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기술적인 걸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위메이드는 뭐 일단은 여기 안쪽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니까 또 최근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외국인들이 뭔가 냄새를 맡았다. 예, 외국인들일까요? 아니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외국인들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뭐 선물과 연계돼서 들어오는 물량들인데 그냥 그러니까 코스닥 선물이죠. 예, 코스닥 150 선물만 휘청거린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했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되 왜냐면 지금 다른 종목들 다 이제 좀 위축돼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코스닥 150 안에 차지하는 쪽이 급격하게 위축되다 보니까 그와 함께 보강되는 측면 쪽에서의 매수세 뭐 이런 정도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패턴은 그렇다고 쳐도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나중에 가서 혹시나 위메이드가 힘들어지면은 새롭게 최근에 인수해서 들어왔던 게 위메이드 그룹 쪽에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가 있는데 이 플레이는 매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예전에 썬데이 토주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애니팡? 예. 어떤 회사인데 뒤늦게 합류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안 되게 되면 이런 거 팔겠죠. 매각하겠죠. 매각하게 되면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 호재로 반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팔을 잘라내고 그냥 위메이드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집중을 해서 혹시 뭐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위메이드의 좀 정석 플레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도 그렇고 그러면 약간 이를 통해서 뭔가 좀 튕겨보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위메이드 플레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나 한쪽인데 그거는 그냥요 나중에 주가 변화 나와서 혹시나 그런 뉴스 나오고 주가가 혼자 막 간다 그러면 그런 때는 네, 가게 되면 여기죠 한 18,000원대까지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 지금 미리 사놔서 그래? 그리고 사놓지 마세요. 예, 그럼 보고 그런 거 있구나. 그러면 혹시나 대응할 때는 위플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보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네, 비트코인 가정화폐는 지금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할 때가 아니구나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 회복합니다. 회복받는데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은 딱 여기겠죠. 이때 지난번에 7월 달에 저점 때 하락해서 이탈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계들이 지금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겁다는 얘기죠. 지금 아마 요 단계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게 여기죠. 예, 요 하단부 합치게 되면 18,000달러 가기 이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 넘어갈게요. 나중에 될 때 또 자리 한번 보고 대응하는데 매매 아예 그냥 저도 개최했던 거 빼버렸습니다. 뭐 괜히 여기다 자금 넣어서 뭐해 이자도 안 주는데 빼버려서 그냥 단기 계좌 쪽에서 매매를 조금 더 하나 싶은데 예 근데 또 그런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계좌를 만약에 처음 5천으로 만약에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가
전 이 징크스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계좌가 2천 정도가 더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7천 정도가 되겠죠? 이걸로 운용을 하게 되면은 꼭 초기에는 이제 저만 그런가? 뭐 갑자기 계좌 잔고가 좀 어떤 출금은 괜찮아요. 출금은 괜찮은데 좀 늘어나서 입금이 돼서 만약에 좀 늘렸다라고 하게 되면 꼭 하루나 이틀 정도는 헤맵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거 비트코인에 자금 들어와서 조금 좀 여유 있게 해볼까 그랬더니 네, 그날 첫날은 또 손절 우르르 아니죠. 몇 번 하더니 재미없어지더라고요. 또 하루 기준으로 오랜만에 또 손절 기록하고 근데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왜 나의 징크스는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면 그날 보통 그래야 되거든요. 나는 이게 나한테 징크스가 있어. 그러면 매매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열심히 현금 채굴 하러 아니면 부장님 저 시키실 일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가서 매매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징크스를 없애겠다고 또 거기서 이렇게 좀 알고 있으니까 되게 한 12시부터인가 그때 그냥 보고 있던 거 원래 이럴 때 또 매매 안 해 라고 생각하고 있게 되면은 그냥 보이죠. 보여서 저거 하면 됐을 텐데 하고 보다 보면은 저희 그 좋아하는 자리 쪽에서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툭 날아가는 네. 이런 거 보고 징크스 깰 수 있었는데 그래서 조심조심하게 한다고 12시 넘어서 그 다음 보고 아주 소심하게 들어갔던 것도 당연히 또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역시나 징크스는 참 어렵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시게 되면은 하지 마세요. 그런 날은 이왕이면 뭐 일을 바쁘게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산책을 가신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날 약속을 잡으세요. 약속 잡고 다른 쪽으로 가셔서 그리고 또 오히려 시장을 약간 하루 정도는 멀리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제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동향들 봤었을 때 지금 체크해야 될 것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동향들을 일단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단기물은 저희가 이제 금리 역전되는 거 살짝 보여드리면서 말씀은 드렸지만은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디 갔나요? 이건 왜 안 들어오죠? 채권 수익률 곡선 여기 맨 위에 있네요. 네. 10년 채권들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쪽의 동향들 특히 어떤 좀 10년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걸 말해 주셨으니까 단기물은 지금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년물 2년물 이하짜리는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실세 금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뭐 3개월 물도 있고 6개월 물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많이 보는 게 짧은 것들, 아주 초단기물들 이런 거는 그냥 금리랑 움직이고 또 이게 앞으로 금리 변화를 좀 세세하게 말해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보다 10년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딱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와 앞으로의 경기 관련된 쪽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연준이 그냥 끝낸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시그널 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25bp씩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가 이제 미세 조정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경기 관련된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거의 다 금리는 온 것 같은데 그럼 시장이 경기 쪽에 초점을 맞추기 신경을 쓸 것 같거든요. 그 밑에부터는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즉 금리가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요 올라오는 그동안의 가파른 과정 쪽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bad is good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안 좋은 지표를 나타내야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를 좀 제어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차라리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신호를 보이는 게 훨씬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 올해 지배적이었습니다. 2022년도는 이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내년부터 가게 되면 금리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5bp씩 올리면서 이제 시장의 충격 아니면은, 이제 아마 3월달 정도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터진 지 1년이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YOY로 따지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로 따지게 되면은 아마 이제 약간 플랫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도 거의 가파르게 올려서 물가 잡기 했던 부분들 끝내는 쪽으로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체크하는 게 그래 이제 금리는 그만큼에서 됐어. 경기가 얼만큼 안 좋은 신호를 보여줄 것이냐라고 해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해가지고 시장이 또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요 단계, 그러니까 즉 내년 초 빠른 1, 2, 3,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려 상승에 대한 일단락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배드 이스 굿이 아닙니다. 이제는 배드 이스 배드입니다. 그래 경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동향들, 아이고 생각보다 경기 위축이 심하구나. 아유 이거 경착륙 나오겠네. 이러면 안 좋은 겁니다. 이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기 얘기들, 또 경기 나오는 신호들, 이때부터 만약에 고용지표가 확 안 좋아졌다. 시장에 충격받습니다. 이때부터는요. 한때는 금리 때문에 바라봤던 거, 이게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굿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금리는 이제 요만큼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가 빼고, 나머지 관련된 경기 관련된 지표들은 이때부터는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 연착륙으로 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된 모습으로 나가는 국면들,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고용지표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고용지표 지금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하방 압력을 나와서 이제 금리를 더 안 올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연준에서 한때 욕을 많이 먹었던 연준이 어느 정도 좀 변화를 가져갔다고 하는 관계가 거의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여기가 시험대에 올라올 거예요.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기업 실적들이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큰 변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이 그나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고용 지켜주고 이 상태에서 기업 실적들 어차피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이자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서 나왔던 이자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 쪽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니겠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차라리 지금부터는 잘 버티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연착륙 기조로 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게 훨씬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해줘야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10년물 국채금리도 이거 이제 금리 하락한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10년물은 빠지는 걸 하락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쭉쭉 많이 빠진다, 이게 오히려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면 2년물이 빠르게 하락하는 거는 좋죠. 왜냐면 이제 금리 다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10년물은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지금 3.5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3.5에서 더 깨져서 3.5 밑으로 쭉 많이 빠진다, 이거 안 좋은 신호입니다. 3.5대에서 그래도 한 4%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야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2년물 하락하는 거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10년물 버티고 2년물 하락한다, 장단기 금리차 이거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죠. 지금 장단기 금리차 개선되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 이거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를. 시장이 또 똑똑하다고 그러죠. 앞으로 나올 상황들을 시장이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위축 신호는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그래도 변화가 생각보다 심하게 위축된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를 보고 좋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10년물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과거에 2022년도에 생각했던 지표와 이제 내년부터 바라볼 지표는 약간 이걸 좋아해야 될지 저걸 좋아해야 될지 되게 헛갈리는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좋아했었다 라고 하는 거는 내년 가게 되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도 볼게요. 물가도 그러면은 지금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만약에 폭락이 나옵니다. 물가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디플레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커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쉽게 말씀드리면 적절하게 상승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번에 올해 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사단이 난 건데,
근데 적정히 상승하는 기조가 나오는, 그러니까 급하게 2020년도에 상승했기 때문에 2023년은 그냥 멈추기만 해도,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 잡힌 건 아니겠죠. 수준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고, 중고차 이제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 지수 좀 급락하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 뭐 에너지 가격도 만약에 급락하고, 이 솔직히 와,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나 싶은데, 유가 하락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유가 하락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급락이 좋을 때 좋은 게 아니에요. 급락한다는 거는 경기에,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그리고 또 이런 에너지, 그리고 또 나머지 아까 뭐 좀 많이 올랐던 부동산이야, 뭐 중고차 가격 지수, 식료품 가격 지수, 이거는 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급락하게 되면은, 예, 나중에 그럼 가서 만약에 심각한 경기에 대한 침체가 나와서 이런 게 폭락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것도 좋아할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유가 하락하는 게 물가에 도움이 돼서 그 좋다.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단편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좀 길게 해석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그렇다고 점진적으로 하락하느냐? 아닙니다. 약간 어떤 하루 발작하듯이 확 밀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상품 시장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유가 하락하는 거 가지고 아유 물가가 저렇게 근데 유가랑 물가의 관계는 솔직히 어떤 민첩한 거보다, 유가가 그러면 오른 물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물론 있긴 있죠. 근데 그게 상관관계가 거의 뭐 100이라고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6, 70 정도 되지,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다고 하게 되면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별로 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주봉으로 봤었을 때 변화가 나오니까 봉 자체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봉 자체가 이제 꾸준히 움직였다가 조정받다가 움직였을 때면 이런 봉들의 가격들, 그리고 또 고점 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커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도 하향하면서 이 일종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급변이 많이 나타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움직이던 거를 지금 고점에서 한 번에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거의 이제 70달러대나, 더 중요한 게 여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약 한 65달러, 여기가 이제 중요한 흐름이고, 65달러에서 60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지금 60달러를 왜 또 중요하게 보느냐? 이게 이번에 EU에서 러시아산 G7에서 그랬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한제를,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제를 걸고 싶어하고 여기서는 상한제, 그게 60달러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으로는 거래 못해. 그러면 러시아산이 발이 묶이면서 60달러대로 고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유가도 거의 급비슷하게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마지노선이 여기입니다. 65에서 60달러. 예, 그렇다고 쳐도 만약에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게 하향 기조가 와서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유가가 하락하니까 나머지 에너지 쪽은 뭐 거의 과거에 비해서 아유 유가 싸게 사니까 다 이제 성공이야, 신재생 에너지 할 필요 없어, 이것도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뭐 태양광, 뭐 또 풍력 이런 거 그렇게 또 이제 앞으로 설치 많이 한다고 그래서 좋아하더니 유가 흔들림 나오니까 그냥 다 그냥 조용히 있네요. 다 조용히가 아니죠. 우르르 밀리네요. 네, 이런 부분들. 이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다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유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70달러가 깨져서 60달러 안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실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공급 쪽은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지금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수요에 대한 우려가 뭡니까? 경기 얘기입니다. 경기 얘기면 경기에 심각한 위축이 나온다는 얘기로 하락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물가가 하락하니까 지금 좋아,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지금 벌써 이 상태로 내려왔다는 거는, 이게 내려오는 속도도 그래요.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내려와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졌습니까? 이렇게 내려온 각도 자체가 그러니까 완만하게 내려오는 것보다 좀 이거 수요 걱정인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반대로는, 그럼 보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혹시 뭐 65달러나 60달러대로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물가 수준 압력을 낮춘다. 이게 1번. 지금 이제 70달러 전후로 해서 한 70에서 60달러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드디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공룡,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에서 다시 70달러에서 60달러에서 좀 주식에다가 80달러대로 들어가는 거 2번. 어떤 게 더 맞는 얘기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어떤 게 더 긍정적일까요? 라고 보게 되면 2번입니다. 이게 더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이 수요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공급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수요 갔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되면 이게 지금 트리거는 여기에 돼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중요한, 물가는 뭐 이제 하방 압력들이 가만히 있어도 유가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급하게 올랐던 것들이 지금 다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물가는 내려와요. 이제 거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조가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유가는 빠르게 하락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는 좋은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저희는 주식 더 대피해야 됩니다. 현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저는 더 시장의 생각이 좀 더 시장이 좀 중국과의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빠르게 75달러대 돌아가서 한 80달러 쪽 그러니까 기존은 하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하는 측면 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가가 못 올라온다는 얘기는 중국 리오프닝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고요. 중국 수요 회복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리오프닝 주식 사면 안 돼요. 네, 반대로. 그러면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반대로. 왜냐면 경기가 중국이 리오프닝 돼서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 없고, 특히 교역의 상대방인 유럽 헤어나기가 좀 힘들고 미국은 이제부터 침체로 들어가고, 그러면 주식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그런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를 가지고 하락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생각하시면은, 네, 앞으로 이런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잠깐 더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유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단기 저점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밀리게 되면은 빨리 올라오는데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 단서, 요게 중요하죠. 요 정도 라인들, 그러니까 75달러, 76달러,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저항이 잡혀 있던 부분들이 안착을 해서 돌아오느냐, 아니면 여기까지만 살짝 들어오고 또 머뭇거리느냐, 그러면 하방은 이런 자리에서 살짝 들어왔다가 꺼지게 되면은 이거 이제 육잡으로 갑니다. 이거는 공급이 전혀 변화가 없는데 수요 가지고 생각한다, 그래서 육자 들어간다, 시장에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유가가 지금 80달러대에서 70달러 깨려고 들어옵니다. 주식시장도 올라가야죠. 물가 상승 압력들이 꺼졌다, 우와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못 할까요? 네. 그럼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물가 잡았고,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 확 꺼졌으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나스닥 폭등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벌써 이거는 경기가 아마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이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조합하게 되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주식을 조금씩 줄이고 있고, 주식 비중 60%에서 지금 저희 전략이 그거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보면은 반등 시에는 비중 정리하자라는 뉘앙스를 제가 계속 공지사항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예, 이게 왜냐면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실물 경기 체크할 거고, 게다가 기업 실적 체크할 거고,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가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회피하자는 입장 쪽에서 지금 같은 때 오히려 이런 시그널들이 몇 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건 아닌데 생각하게 되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차라리 이런 기조가 아니라 반전이 나오고, 지표들의 몇 가지가 또 반전이 나와서 이제 좀 돌아가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제가 이런 전략에서 빨리 바꿔서 또 말씀드리겠죠. 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식 비중을 다시 조금씩 늘려가면서 변화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그럴 기미가 아직은 1도 일은 너무 좀 그렇고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요. 또 하나, 이왕 본 김에 제가 또 눈여겨본 지표 하나 이거 한번 볼게요. 철강 쪽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거 지금 나오나요? 네. 상해 철강 선물 가격대 흐름입니다. 요거를 확인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 해야 되는 게 철강주 원자재주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역사적 데이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건 처음 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가끔 보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역사적 데이터로는 지금 철강 지수 원자재 가격의 대표도 아니지만 큰 흐름과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경기 별로 안 좋다라는 쪽에 대한 의미입니다. 중국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의 의미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지표 쪽에서는 약간 돌아가려고 하는 게 살짝 보이네요. 요기에 대한 변화. 추세 저항에서 이제 변화가 좀 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톤당 한 4,500 여기까지 요 근접까지는 돌아와줘야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라고 하게 되면 동국제강, 뭐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다른 그거랑 철강하고 같이 보기에는 조금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 이제 이거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켜보는데 동국제강이 먼저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브라질 법인 뭐 얘기였었나? 이거 그런 것 같은데 뭐 그거 빼고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중국이 리오프닝이 된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수요 점점 늘어나야 될 거고 유가도 끌어올려야 될 거고 나머지 이런 경기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을 좀 더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조건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되고 그 올라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냥 좀 주춤하고 별 재미가 없게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리오프닝 해도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오히려 다음 반대쪽을 생각하겠죠. 중국 오히려 또 해봐야 별 그런 거 없어. 그리고 폭락이 나온다. 폭락. 왜 자꾸 폭등 거 폭락을 하락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런 지표들 지금은 기대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원자재, 유가 이 상품 시장을 바라보는 게 단순하게 물가와 된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단편적인 부분이다.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 지표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빅스는 제가 보는 느낌 쪽에서 지금 빅스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건 별로 없지만 동향은 이제 반전 시도가 조금 나올 때가 됐다. 왜냐면은 저희가 보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아예 19, 20대 밑으로 확 내려가려고 한 변화가 지금 절대 나오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기적인 추이를 좀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걸 기대하는 그거를 좀 준비하는 단계 쪽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찍은 점들 쪽에서 다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올라가는 쪽에서 잘 안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 빅스가 그 자리 쪽에서 안 밀리고 계속 그런 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다음은 한번 출렁임이 나오겠구나. 어차피 빅스를 볼 때 변동성은 볼 때 약간 한정이 돼 있어요. 한 30대 중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맥스. 그런데 그 정점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저점들이 살짝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변동성과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그러니까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줄을 시장이다라고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이런 아까 찍은 점들 있죠. 이런 점들이 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밑으로 점점점 처지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반대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안 깨졌습니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변동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변들 이게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포와 탐욕지수 이거 별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장단기 금리차 한번 또 보게 되면은 그냥 계속 가면서 걱정이 드는 거죠. 와, 좀 심하다. 저거를 괜찮을까? 저렇게 단기 금리는 계속 위쪽으로 타진하고 있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지표의 핵심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단기 금리는 약간 거의 고정되다시피 잘 안 빠지는데 그냥 유지가 되는데 장기 금리가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다 보니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장기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빠진다. 이게 경기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장기 금리도 같이 요만큼 올라가는데 단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된 게 이때였다. 요 초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단기 금리는 덜 빠지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더 많이 하락해서 지금 추가적인 2차 장단기 금리 역전차를 보인다.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오늘 지금 지표들 이것저것 보면서 환율 쪽에 대한 기대감을 잠깐 말씀드린 거 빼고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죠. 지금 나오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걱정을 하는 상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은 단기 금리가 꺾이거나 하향되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미국이 금리를 이 정도 올리면 됐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해야 요거는 거의 이제 좀 정점을 찍을 거고 이제 내려올 거고, 장기 금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더 하락하면 안 됩니다. 경기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장기 금리가 유지가 되는 쪽으로 나와야 단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체가 이제 조금씩 개선되면서 올라올 겁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약간 개선되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또 바라봐야 될 또 하나의 숙제가 장단기 금리차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기조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뭐 좋은 신호였으면 저희가 주식 비중이 아마 지금 70% 80%대에서 놀 거예요. 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주식 시장을 좀 이게 지금 저점이고 산타랠리가 나오고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면 한 7, 80대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그래도 생각하는 게 맞는데 주가만 빠진다. 90%까지 가겠죠. 예, 지난 한번 좀 정점이다 생각해서 80% 이상 때까지 주식 비중 늘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간 거와 비슷하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예, 기회만 봐서 살살 나올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런 해석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하이리 채권 스프레드, 이쪽은 그래도 미국 쪽에서 최근 동향은 그나마 안정적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기업 실적들이 생각보다 좀 위축이 되고 뭐 좀 이런 기업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더는 안 밀리네요. 여기서 좀 한번 볼까요? 지금 기조가 과거 대비해서 반영이 안 되네요. 네, 지금 인터넷이 늦은가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고점 대비해서 위축은 돼 있는데 그렇다고 빠르게 변화는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이상리에서 더 내려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안 들어오네요. 이거를 더 들어왔네요. 네, 이걸 봐야 저희가 좀 직성이 풀리죠. 네, 그러면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살짝 또 올라가는 상황은 나와요. 지금 금리 상황 쪽에서, 그래서 예전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 아니면은 좀 위험 기업들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쭉쭉쭉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조용히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하이리 채권 스프레드는 여기겠죠. 여기 이상으로 내려가기는 전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요때와 함께 그러면 아이고 이제 어려운 기업들도 살 수 있을 만큼 금리도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출 것이고, 어떤 경기 관련된 시그널들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나와야 될 거고, 그게 확인이 되게 되면 아유 이제 한숨 놀랬다라고 나올 텐데, 아직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전 시도가 나오고 있죠. 이런 자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썩 그냥 그렇다. 이거 동향도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하향 안정화가 들어가다가 아직 기준점 이하를 안 내려온다. 이런 것도 지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미국 지표 중에서 그거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ISM 제조지수. 네, 지금 경기가 어떨 것이냐에 대한 분위기를 슬슬 얘기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지수, 예, ISM 제조지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실물 경기입니다. 한때 코로나19 때 가파르게 회복했던 게 이제 점점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네, 당연히 연준 덕분에 경기를 과열을 꺾는 거죠. 이게 지금 연준의 의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50 이하면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됐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거를 뭘로 먹고 사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비스업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여전히 나 지금 여전히 급여 잘 받고 있고 괜찮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돼도 쓸 건 쓴다라고 하는 관점들과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부분들 확인되고 있고,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그러면 미국은 소비의 나라다 보니까 소비가 괜찮느냐? 소비가 유지는 돼요. 뭐 60대, 50대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월말 때쯤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조 자체가
보통 소비 심리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100대가 이제 과열로 호황이다라고 보게 되면 80대는 유지해야 되겠죠. 80대 정도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보다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되어 있는 게 지금 소비 심리입니다. 그럼 지금이 과거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소비 심리에 대한 압박들 거의 이때 70년대 네 그리고 또 이거 그 유가 파동 때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2000년대 2008년 금융위기 때 만큼이나 지금 소비 심리가 안 좋네요. 네,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근데 저희가 그냥 미국 지표들 그냥 그런가 보다 매일 떠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길게 보게 되면 느낌이 오시겠죠.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100대 가 있어야 돼요, 원래. 100대에서 좀 넘어간다? 아니면 많이 안 좋다 그래도 80대 있어야 될 게 60대입니다. 이런 최근에 기준이 5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100대를 정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중국 경제 지표 한번 또 지켜볼게요. 중국도 물론 이게 뭐 다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차이신적으로 한번 볼까요? 차이신 제조업 PMI는 여기 차트로 안 나오네. 이거는 그냥 그러면 제조업 PMI로 보면 나올까요? 네. 제조업으로 본다고 그게 두 개 관방성과나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왔다 갔다 하게 나오네요. 같은 차트로 보면 좋은데. 네, 그냥 보겠습니다.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50대 밑으로 뚜렷하게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은 제조업, 서비스업 다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차이신이 더 낫겠네요. 네. 살짝 돌아서긴 했지만 50대 밑으로 위로 못 올라가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국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봉쇄 때문에 위축이 심했던 부분들이 살짝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가 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우리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그러니까 방역 관련된 지침을 모두 없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빠른 변화에서 다 지금 12월이죠. 네, 1월 달부터는 밑에서 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풀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죠. 51.7. 예. 제가 잘 보는 사이트입니다. 트레이닝 이코노믹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 한국어로 번역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한국어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여기 어디가 없죠? 네, 한국어로 따로 나옵니다. 이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나오는 이거 좋네요. GDP 이거 옛날에도 있었나? 예. GDP부터 또 인플레이션 레이트 한눈에 나오네요. 주요 국가들. 이런 거 좋으네요.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한글 버전으로 보게 되면 많은 걸 볼 수 있다. 라는 쪽인데 중요한 건 결국 그렇습니다. 한 50대 이상으로 1월 달부터는 자리 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차이시니까 좀 중소형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내년 초에 갔었을 때, 내년 한 3월 달이 양회 앞두고 기대감까지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 나와.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52대 이상으로 올라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변화가 더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표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살펴봤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거의 이제 또 연말로 가면서 뭘 좀 봐야 되나라고 했던 상황이니만큼 네, 그런 거 좀 더 지켜봤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12월 둘째 주 이제 좀 다시 진도로 나가서 보게 되면은 기술적인 것도 이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기술적인 거는 일단 이건 이제 저희가 다 알 것 같아요. 예. 왜 안 빠지는지. 제가 이번 주 초에 계속 하락해도 가장 지켜보자라고 했던 게 2370이었습니다. 이제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55일선 딱 지키고 있어서 밀려갔다가도 만길 날에도 돌렸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훅 막 타진하다가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있다는 것 같아요. 힘보다 자율 반등은 좀 들어가 줄게라고 하는 변화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이런 55일선 쪽이나 기준점이 들어왔을 때 주가는 한 3일 정도쯤에서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벌써 테스트한 게 하나, 둘, 이제 세 번째면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오히려 이제 이 2370을 이탈해서 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좋은 신호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
2400선을 앞두고 시도는 하는데, 그럼 이제 아마 조만간 3일선이 월요일에 가게 되면 꺾여서 내려올 거예요. 이제 그 압박이, 단기적 압박 들어와 라고 하는데, 그 3일 동안에 3자라는 숫자 되게 좋아하죠. 네. 사실은 김민3입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요 단계가 3자에 대한 의미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계가 들어오면서 꺾여지기 시작해서 또 55일선 내려간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점점 55일선에서 멀어지는 새로운 하락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좀 더 힘내서 그러던 2400선까지 들어오는지. 결론은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됐다가 지금 나오는 변화예요. 2400선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제가 보는 지표,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들이나 아니면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수급이나 이 모든 게 좀 변화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좋게 못 볼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래 좀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FOMC 주간 쪽에서 그거를 좋게 해석하고 수급도 좋아지고 하는 변화가 나와서 2400 안쪽으로 들어간다. 근데 2400 안쪽으로 들어가도 여러 가지 동향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쪽이 아니다. 그냥 줄이겠습니다. 주식 딱 절반, 하면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딱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장중에 매매할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 아마 이번 주부터는 제가 종목들을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러니까 공지사항이죠.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공지사항을 통해서 보이는 종목 5전에 저거 빼겠습니다. 그 815 쪽은 따로 하고요. 저희 공지사항으로 1개, 2개 한번 매매할 종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라리 주식 비중을 보유하는 주식 비중을 줄이세요. 그리고 매매를 할 수 있는 현금을 늘리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딱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국면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제 또 안착돼서 2400 안착해서 진짜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중기적인 종목들 쪽으로 이런 거 늘려가자.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뭐 항공주나 여행주 기초적으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늘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 단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마 그때 나왔던 부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반등시 비중은 줄이는데 그러면 주식 비중 이제 지금 목표는 50% 밑으로 떨어뜨리고 현금을 50%대로 맞춰서 이걸 가지고 좀 종목 대응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짧은 스윙 정도로 할 수 있게 제가 종목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근데 아마 공지사항에 나가게 되면 종목명이 나갈 거고 간략하게 뭐 이런 특징이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손절가만 말씀드릴게요. 그 나머지 대응은 저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팔아야 되느냐. 아시죠?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밑으로 쳐진 종목보다 위로,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정배열화돼서 막 뭔가 약간 좀 수급도 살아나고 뭔가 변화가 돼서 오늘 내일 종으로 쭉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단기 손절가다 보니까 요거 이탈하게 되면 안 좋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래도 파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거의 1차 엔빌에서 막힐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아니면 좀 센다 그러면 2차 엔빌. 여기 쪽에서 목표가 더 정하시고 제가 목표가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손절가만 딱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한번 현금이 확보가 돼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금을 갖고 있자,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그래서 괜히 슬금슬금 사실까봐 네, 사셔서 이거 조금 샀는데 시장 리스크 관리하려고 놨던 현금을 들어갔다 보니까 괜히 물렸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지키는 것도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차라리 좀 근질근질해서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갖고 있는 현금 이런 쪽으로 하시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안내해 드려야 차라리 좀 사고 싶은 거 거기서 사셔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권사 영업할 때 많이 그랬거든요. 저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그러니까 관리하는 고객들한테 쭉 전화드려서 좀 주식 파시죠. 현금 하시죠. 그러면 뭐 처음에는 네가 뭔데 뭐 나한테 하와이가 그런 얘기 하셨다가 대충 들어보니까 좀 맞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엔 뭐 현금 갖고 계시거니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 지켜봤다 보게 되면 아니 현금 좀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끝나고 이제 계좌
고객 쪽에 이렇게 쭉 해보면은 거의 다 현금을 그래도 뭐 절반 확보하고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이번 하락 나오게 되면 피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대로 일주일 뒤에 가보게 되면 아니 그 사이에 주식을 또 사가지고 마이너스 5% 7% 이렇게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화 못 드려요 제가. 또 파시 이거 지금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이거 다시 파시죠. 못합니다. 네, 그를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 아예 안 되겠다. 차라리 뭐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물리는 종목을 안내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심정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 시각은 뭐 이 관련된 내용들은 이번 이것저것 지표 살펴보면서 다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기관 유동성 수급 관련된 얘기만 한번 더 체크를 할게요. 수급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제가 연합인포맥스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산다고 우와 네, 이 중엔 치사하게 곧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곧버스가 한때 또 개인들이 곧버스 잘 11월달 매매 1순위 11월달 가장 많이 산 게 1순위가 곧버스로 나오는데 왜 이걸 또 지금 여기서 다 팔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뭐 쭉 하고 사다 보니까 이제 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나오는데 살짝 들어가니까 여기서 다 정리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외국인들이 곧버스를 많이 샀다. 근데 이거는 뭐 또 시장 변화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거 매수로 지켜도 매수가 아니란 거. 좀 기분이 나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동향 봤었을 때 기관들 이렇게 사줘서 아이고 고마워라. 기관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야? 턱도 없는 소리. 예. 이거 사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금융주 사고 있고요. 금융주 뭐 은행주 쭉 사는데 지금 배당을 앞으로 한 10일 정도 지금 배당 받을 거 생각하다 보니까 10일 뒤에 또 치사하게 우르르 빼갑니다. 게다가 또 하나 여기다 숏 커버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숏 커버링. 이게 왜냐면은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블로그 혹시 이제 이웃은 다 가입하셨죠? 이웃으로는 들어오셨죠? 그러면 질문하시기 전에 오늘 제가 올려드린 내용도 잠깐 보시면 금요일날 수급 분석해서 올려놓은 것 보면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좀 코스닥이나 지금 저쪽으로 상당히 코스피 쪽으로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숏 커버링 그래서 즉 월말 올해 연간 계속 그냥 꿋꿋하게 들어왔던 거 이제 한번 좀 이걸 가지고 이제 배당되게 되면 주주 명부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냥 꾹 갖고 가느니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좀 약간 좀 쉽게 아니면 좀 약간 덜어낼 거 덜어야 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좀 늘어오는데 그래도 올해는 작년만큼 다른 때보다도 대차장고는 거의 확대돼서 나오더라고요. 대차장고 지금 거의 최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던 얘기는 쇼커버링에서 이제 정리가 돼서 공매도를 중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차는 안 푸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 주식 빌려줘라고 했던 쪽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쇼커버링으로 일단 한숨 돌린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회가 되면 공매도 하겠다라는 입장이 그대로 큰 거죠. 대차는 여전히 최대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매도의 선행 지표니까요. 그래서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이 매도로 확 돌았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선물은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랜만에 매도로 돌더라고요. H지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 봐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 현물 샀다 근데 곧버스가 많다. 네 그리고 또 코스닥 사줬다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산 거 샀겠죠. 선물은 매도다? 그럼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데 풋옵션은 매수다? 예. 수량은 매수가 더 많네요. 근데 원래는 수량 금액 같이 교차해서 보게 되면 콜은 얼마 안 사니까 딱 보게 되면 그거죠. 풋도 이걸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 바깥의 걸 산 겁니다. 풋은요. 예. 그러니까 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번 선물 옵션 만기 대비할 때도 이거 나왔지 않습니까? 금액은 매도, 수량은 매수. 그러면 비싼 거 팔고 싼 거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풋옵션은 저 바깥의 거, 그러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걸 대비를 하고 좀 들어가는 전략들이 또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보고 파생 얘기는 뭐 지금 네, 자세히
하고도 싶은데, 예, 그래 봐야 뭐, 맞춥니까? 못 맞춥니다. 파생은요.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표들하고 시장 흐름들 쭉 살펴봤는데, 시장의 오해들, 네. 이런 것들 쭉 살펴보고, 또, 다음에 종목과 섹터,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종목들 그래도 다음 주를 바라볼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 나쁘지 않은데, 네, 이번 주에도 또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목 공부하러 가시죠.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